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도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1장과 12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로레를 거쳐 레드로지의 고원지대를 지나 우리는 쿠크시티에 도달합니다. 나는 목적지에서 우리를 초대한 화가이자 교수인 드위즈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대학에서 제적당한 페드로스는 군대와 여러 대학을 전전한 끝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는 이성에 대한 탐구를 멈추고 평범한 중년의 남자로 변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저자가 자기의 과거 얘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과 실제로 작가가 살았던 그것이 많이 틀리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설에서도 물론 말합니다만 실제 작가인 로버트 퍼시그의 그 이력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어린 시절에 IQ 17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회의가 일어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방황을 하다가 그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군인 생활을 하죠. 1946년에서 1948년에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군인 생활을 하고 다행인지 몰라도 그 한국 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좀 있다가 미네소타 대학에 돌아가서 다시 그 대학교를 마저 마칩니다. 그래서 겨우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인도에 가서 철학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 봐도 나오지만은 인도에서 많은 것에 자기를 노출시킬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를 바꾼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철학 공부하는 것에 마지막에는 회의를 느껴서 돌아오죠. 그래서 이런 긴 방황 끝에 이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으니 그냥 이런 건 때려치고 이제 현실적으로 살자라고 해서 다시 미네소타 대학에 들어가서 언론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몬타나 주립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 강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저자의 양력이자 저자가 이 11장과 12장에서 말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매우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11장, 12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간략한 소개, 정리 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도 있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 혹은 리얼리티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한 것은 그냥 세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간단히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세상은 더 큰데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한 세상은 더 작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리얼리티나 현실은 그냥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패러다임, 형이상학, 언어, 상식, 인식론,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식할까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리얼리티도 결국은 다르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다른 결론이 뭐냐 하면
사고의 패러다임이나 형이상학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현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령이나 환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의 형이상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그렇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법칙은 현실이고 저 길가에 서 있는 유령은 현실이 아니죠.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와는 다른 형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게는 과학이 환상이고 마법이며 유령이 현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도 다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단계는 첫 번째 의미라고 썼죠, 제가. 아주 기초적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한 세상에서 우리라는 것은 사실은 일개 개인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예요, 인류 전체. 그런데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뭐를 인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실을 저는 못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한 세상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실제로 이것보다도 훨씬 작고, 따라서 우리의 리얼리티도 실제로는 훨씬 더 제약되고 왜곡된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인데요. 현실 혹은 리얼리티는 세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고전적 현실이 있고 낭만적 현실이 있어요. 고전적 혹은 과학적, 논리적인 사람이 세상을 볼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객관적이고 엄밀한 관념의 집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형이상학이자 사고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고전적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람은 그게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낭만적 현실이란 환상이고 무의미하고 주관주의적이고 이런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이 작가가 말하기를 서양은 훨씬 언어의 힘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어서 동양처럼 설사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힌두교든 뭐 도교든 그 어떤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동양 전체에는 이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고전적 인간은 세상에 없지만 고전적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말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신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에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글로 쓴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길게 쓴다고 해도 누군가가 책만 읽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글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야,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열심히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글을 썼을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긴 항상 뭔가 빠져 있는 것이 존재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죠. 실제로 뭐 장자나 이런 데에서도 보면, 그래서 뭐 그 옛날 고전을 읽는 사람한테 뭐 옛 선인의 찌꺼기를 읽고 있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이걸 이 작가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동양에서는 고전적 현실이 아니라 낭만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보다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고전적 현실에 대한 집착이 훨씬 세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많아서 말 가지고 싸움이 더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전적 인간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라 낭만적 인간도 가지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전적 현실은 뭔가 제한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언어,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은 인류가 문명을 거치면서 만들어 온 많은 문명적 발전을 기록하고 농축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과학적 언어고 논리적 현실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원시인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 뭐 크레디트 카드를 이해를 잘 못하겠죠. 이런 것과 같아요. 크레디트 카드라는 걸 쓰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방대한 시스템, 이 농축되어진 정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낭만적인 부분만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언어에 농축되어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적 인간도 낭만적 현실을 보지 못하지만 인간도 고전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들 다 보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단 그런 것에 지배를 받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제약이 되거든요. 작가가 이 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형이상학을 확장을 해서 우리의 리얼리티가 왜곡되지 않고 더 그 포용성이 큰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리성에 도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고 본인 스스로는 대학을 쫓겨나서 철학책도 읽고 무슨 종교 대학도 가고 했는데 답을 못 찾아서 결국은 좌절합니다. 결국은 좌절하고 그냥 직장 얻어서 적당히 살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드러스는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자는 그 형이상학이 다르면 현실도 다르다라는 예를 하나 제시해 주기 위해서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그게 흉과 칸트인데요. 흉의 경험론은 모든 현실은 감각 신호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현실은 감각 신호를 해석한 것이다. 근데 경험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객관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현실이 감각 신호로 만들어진다라는 경험론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주관주의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은 우리의 그 감각 신호는 그 우리의 세상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 신호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라는 건 마음대로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이 마음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뭡니까? 주관주의죠. 우리는 보통 인과론을 믿는다고 하는데 인과론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감각 신호가 인과론이 맞다고 말해주는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과학이 막 발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철학 쪽은 뭐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네. 이게 뭐 다 주관적으로 뭐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대륙의 칸트는 휴메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일정 부분 바꿉니다. 다른 형이상학을 제안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현실은 분명 감각 신호에 기초한다. 하지만 감각 신호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선험적 제약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런 걸 설명할 때 그 빵과 빵틀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걸 한번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빵이 밀가루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국화빵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밀가루, 뭐 국화빵도 좋고 붕어빵도 좋겠죠. 그러면 그 밀가루를 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면 붕어빵이 되는 거죠. 근데 붕어빵이 밀가루로 돼 있다고 해서 붕어빵이 곧 밀가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해석을 하려면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감각 신호를 해석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칸트가 그 선험적 그 제약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것을 선험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예로 들자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왼편에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봅니다. 또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서 휴메에 따르면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쪽에서 바라본 오토바이가 같은 오토바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감각 신호잖아요. 다른 감각 신호니까 이게 하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 모터바이크인지를 말할 수 있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선험주의는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가정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시공의 연속성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의 모터바이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과학이라든가 객관적 지식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나름대로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마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아무쪼록 그 도움이 되시고 재밌게 들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